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한동훈의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식 임명합니다. 오는 29일까지 비대위원 인선을 마치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공식 출범하는데요. 한 지명자는 인선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준석의 딜레마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을 예고한 데드라인 27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서 아직까지 신당 합류 의사를 밝힌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측근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잔류를 더 선언해 신당의 세력화가 순조로울지 관심이 쏠립니다. 세 번째 키워드, 대통령 부인의 자맹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어제 열린 비공개 협의회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수용법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어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성탄절 행사에 불참하는 등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2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심상찮은 삼총리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오늘 조찬 회동을 갖고 당 분열과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과 김부겸 전 총리 간 3자 회동까지 성사될지,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대응해 갈지 주목됩니다. 이번 키워드는 버티다 나간다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의 네 번째 출석 통보에 오늘 오후 출석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 부인이 남편 수사는 정치 기획이라고 주장하자 여당은 부끄러움을 내던진 부창부수라고 비난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개모차가 더 팔렸다입니다. 올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반려동물용 유모차인 이른바 개모차가 아이를 태우는 유모차보다 사상 처음으로 더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심한 저출산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현상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총의를 모았고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려 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합니다. 국민의 준엄한 요구가 있는 만큼 각각의 법안을 연계해 타협하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오늘 새로운 지도체제를 맞았습니다. 사실상 당 대표격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공식 취임하고 업무를 시작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부터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비대위원장 임명안 그리고 비대위 설치안 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고요. 방금 전에 그 결과가 발표됐는데 예상대로 압도적인 찬성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승인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당원 대표자 회의인 전국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고요. 위원들은 자동응답 시스템 투표를 통해서 한동훈 전 장관 비대위원장 임명 그리고 비대위 설치 안건에 대해 찬반 투표를 했고 의결을 했습니다. 지난주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사실상 추대된 이후 공식 임명을 확정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였었는데요. 이현승 국민의힘 전국위의장 그리고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국의 개회를 선언하면서 비대위원장 한동훈 전 장관을 임명해서 신뢰받은 정당으로 거듭나자고 강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하고자 합니다. 전국 위원님들의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당이 나갈 길을 만들고 있기에 전국 위원님들께서는 당을 위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총의를 모았고 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변화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려 합니다. 방금 전 1시에 전국위원회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비대위원장 전국위원 제적 824명 가운데서 650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찬성이 627표, 반대가 23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한동훈 비대위 이번 주 안에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될 텐데, 자, 지금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는지 그거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전국회의를 통해서 비대위 설치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최종 의견이 됐는데요. 한 전 장관이 곧바로 비대위원장으로서 비대위원 인선에 돌입하게 됩니다. 오는 28일 최고위원회의와 오는 29일 상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대 15명의 비대위원이 임명되면 한동훈 비상대책위 체제가 공식 출범합니다. 한 내정자 잠시 후인 3시에 비대위원장 취임식을 갖습니다. 공식적으로 소감도 발표할 예정인데 비대위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첫 자리이기 때문에 주목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전국위를 마무리한 뒤 잠시 후인 오후 3시부터 여의도 당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식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한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락 연설 겸 취임 소감을 밝힐 예정입니다. 일부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한 전 장관은 이 연설문을 자신이 직접 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보통 당내에서는 연설문이나 원고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국민의힘 역시 한 전 장관에게 초안 등이 필요한지 물었지만 한 전 장관은 제가 직접 쓰겠다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나올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에는 다른 누구의 생각도 아닌 그야말로 한동훈 표 비대위 청사진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장관은 앞서 비대위원장을 수락하고 장관직을 내려놓으면서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겠다. 보다 자세한 의견은 취임하는 당일 밝히겠다고 예고한 바 있었는데요. 당시 나온 한 전 장관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이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합니다. 지지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취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취임하는 당일날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난 연휴 기간요 외부 일정은 전혀 잡지를 않았습니다. 비대위 운영 방안 그리고 비대위원 인선을 비롯해서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그런 전국 구상에 전념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특히 한 위원장은요 일종의 한핵관 그러니까 한동훈 핵심 관계자. 보통 저희가 이제 측근 그룹이 이렇게 저희가 일컫게 됐는데 이른바 한핵관으로 불릴 만한 그런 최측근이 정치권에 전혀 없기 때문에 한동훈 표 비대위원 명단 그야말로 예측 불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시다시피 여의도 정치에 발을 담근 적이 없는 데다가 또 정치권 인맥 역시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요, 이 정점식, 유상범, 김웅 의원 정도가 검사 출신으로 좀 접점이 있는 걸로 거론이 되는데 이들 역시 검찰 시절 별다른 근무 인연이 없었고요. 또 사법연수원 기수에서도 차이가 좀 큰 편입니다. 때문에 이른바 한핵관으로 불릴 만한 측근 그룹이 없는 한 위원장이 이 비대위원 인선에서 당내 기득권을 철저히 배제하는 그런 혁신 의지를 드러낼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비대위원 인선 구상과 그 과정도 주류, 비주류 이렇게 두루 당 안팎의 여론을 취합하는 식의 이른바 여의도의 관행 또는 여의도의 문법 이걸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한 위원장은 성탄절 연휴 내내 외부와 연락을 끊고 비대위원 인선 구상 작업에 몰두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후에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양수 의원, 자신과 내각에서 함께 일했던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서도 이 잘 부탁한다는 인사말 정도만 건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때문에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서 당내 여론을 듣고 논의하는 정치권의 통상적인 문법과는 전혀 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앞으로도 여당 의원들보다는 외부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들으면서 인선을 꾸릴 것이란 예상도 나왔습니다. 조금 이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한 위원장의 스타일을 두고서 혹시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검찰식의 보안 제일주의 이걸 고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평가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지명 이후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고 비대위원 인선에 몰두하자 일각에서는 정치는 소통이 큰 축인데 너무 검찰식 보안 제일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요. 문제가 생길 경우 한 위원장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특수부 검사로 활동해온 만큼 검사 시절은 물론 법무부 장관을 지낸 최근까지도 업무상 보안을 최우선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상대방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없도록 메신저 통화 기능을 사용하고 정치권 인사들이 애용하는 메신저보다 보안성이 높은 대중이 잘 사용하지 않는 메신저의 통화 기능도 사용한다고 하고요. 개인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24자리로 설정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자리의 비밀번호 이거 기억하기도 간단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변 도움 없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비대위원을 고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집권당 대표로서의 첫 인사죠. 비대위원 면면에 대한 궁금증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외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드러낼 것이다. 또는 세대 교체에 방점이 찍힐 것이다. 아주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대위는 당연직인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서 최대 1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당연직을 제외하고 최대 12명의 이 비대위원을 인선할 수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중도와 수도권, 청년, 이른바 중수청 표심을 견인할 수 있는 젊은 피로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위원장이 1973년생으로 좀 비교적 젊은 나이인 만큼 이 비대위 역시 70년, 80년, 90년대생이 주축이 되는 이른바 789 비대위로 꾸려서 586 운동권 중심의 민주당과 차별화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한 전 장관은요, 한 위원장은 앞서 비대위원의 자격 조건으로 열정과 헌신, 이 실력을 강조했을 뿐 세대 교체 같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앞서 나온 한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위원 인선에 혹시 비중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지금 접촉하시는 분들이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과 접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3시에 나올 비대위원장 취임 소감에서 비대위원 인선 기준 보다 구체화해서 내놓을지 주목이 됩니다.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서는요, 한때 국민의힘이 영입 인재로 발탁한 분이죠. 이수정 교수의 발탁설이 보도되기도 했는데 이 교수가 직접 오보다 이렇게 밝히면서 일단락되는 그런 분위기죠. 네, 어제 일부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힘 인재 영입 1호로 발탁된 이수정 교수에게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직을 제안을 했고 이 교수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런 취지의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이수정 교수는 곧바로 비대위원 자리를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적이 없고 자신이 합류하기로 했다는 것 역시 와전된 것이라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도 한 위원장과 SNS를 통해 덕담 수준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뿐 비대위원직 제안을 받은 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신 역시 총선 출마를 결심한 상황에서 내 선거를 열심히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비대위 합류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정 교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 선거에 몰두하는 것이 그게 맞다. 만에 하나 저에게 전화를 하셔도 제가 지금 거절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직접 전화를 한 건 아니지만 아닙니다. 그거는 SNS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서로 덕담 수준으로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거를 공식적인 제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와전된 것입니다. 공식적인 그 제안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의 평가는 여전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가 몰고 올 새로운 바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위원장이 풀어내야 할 난제가 많다며 여러 조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한동훈 비대위가 갖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평가절하하는 의견이 다수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제기됐던 한동훈이 나오면 땡큐라는 의미의 한나땡 같은 입장은 경계해야 한다. 한 전 장관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이런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앞서 한나땡을 직접 주장했던 장경태 최고위원은 한동훈 비대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방심하지 않고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목소리 들어보고 함께 라디오에 출연한 김명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목소리도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캐릭터 면에서나 뭐 그동안 걸어온 여정에서나 소위 한동훈 장관이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윤석열 사단의 일원이었을 뿐이죠. 자, 그런데 윤석열의 황태자죠. 아니요. 등판 전에는 올 테면 오라는 메시지로서 땡큐지만 등판 후에 저희가 방심하고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짓이겠죠. 그때는 비대위원장 수락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올 테면 오라는 식이었고요. 이제 등판을 결정한 마당에는 총력전이 될 것입니다. 저희 선거란 모름지기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한동훈이라는 인물 자체가 국민의힘 전체의 사령탑, 키를 잡게 되면서 그 기대를 주게 되는 거죠. 한동훈 중심으로 세대 교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비전, 민주당과의 대립각 이렇게 가게 되면 미래지향적 성격에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 정당이냐를 놓고 투표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현재 모습을 보면 저희는 다 바꾸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기득권 먼저 다 내려놓고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님 기득권 안 내려놓잖아요. 잠시 후인 3시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취임사, 그러니까 취임 일성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과연 패널들께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수도권이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으로 사실 기대감이 이제 많이 사실은 높아지고 있고요. 사실 출전하는 선수들이 먼저 기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심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약간 이제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 이길 수 있는 공천이 핵심입니다. 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지난번에 공천 잘못해서 진 지역이 꽤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우리 공천을 하겠고 공천을 잘해서 우리가 수도권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저는 이런 메시지가 꼭 들어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쉽지 입에 잘 붙진 않습니다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만 나서서 한동훈만 나왔다 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수도권 전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방금 뭐 정미경 의원께서 얘기하셨지만은 어떤 공천을 할 것인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금의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 원인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통치 방식, 그다음 통치 이념 이런 거에 실망을 했다고 많이 보거든요. 이런 점을 한동훈 장관이 그럼 기존과는 다르게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뭐 직접적인 언급은 안 되더라도 저는 어떤 간접적인 언급이라도 나와야지만 국민의힘이 이제 뭐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서 저는 어떤 보면 당정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오늘부터 집권 여당을 떠맡게 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앞에는 정말 만만치 않은 숙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 킬러 문항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하나같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인데요. 당장 내일은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예고한 날입니다. 또 모레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고요. 정치 신인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력 벌써부터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취임 직후부터 한동훈 비대위 앞에는 난제가 수두룩합니다. 특히 시작부터 대통령실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지 기로에 섰는데요. 모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이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딜레마 때문이죠. 일단 한 위원장은 법무장관 시절 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도 악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다만 그 법안들은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특검법 받아들이라 압박 수위 높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특검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민주당은 지난 연휴에 이어 오늘도 한 위원장을 향해 특검법 수용 압박을 높였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죠. 민주당은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그리고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각각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 운영에 임할 것입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 임하는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가 있는 만큼 각각의 법안을 연계에 타협하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이미 특검법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28일 본회의 처리를 미룰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판 논리 가운데 첫째는 특검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문재인 정부에서 2년 이상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수의 의석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입법 폭력이라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오늘 대통령 주변 인물과 관련한 국회 특검법 공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음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배출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당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일을 언급하고 나선 겁니다. 이런 전례에 비춰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는 안 된다고 압박하는 건 완벽한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박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이 법안들은 사법적 정의의 실현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입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에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특검법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완벽한 자기 당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도 뭐 그렇게 기억을 잘하고 있던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윤 원내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찾아보니까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요, 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이걸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국회가 행정부 권한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건 헌법상 상권 분립의 예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만큼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통과시키는 게 정치권의 관행이자 원칙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듣고 오신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2003년 수사권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한 제2요구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여야 합의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전례를 거론하면서 민주당이 지금 거대 의석의 힘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검법 폭주 반대 소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어제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모두 참석하는 이른바 당정대 긴급협의회까지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이 자리의 결론, 김건희 특검법 수용 불가, 바로 이거였다고 합니다. 다만요, 이 자리에 오늘부터 여당의 대표 역할을 맡게 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될지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건 지켜봐야 합니다. 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요, 어제 비공개 긴급 협의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정리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이후 수정된 특검법을 추진하는 내용의 이 조건부 수용안에 대해서도 불가로 의견을 모았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대통령실 역시 김건희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국회 상황 또 여론을 살피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건부 수용안에도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한 방송에 출연해서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흠집내기를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당정대가 일단 특검 수용 불가 이렇게 공식 입장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고심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용산의 뜻대로 특검을 마냥 거부한다면 결국 수직적 당정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윤석열 아바타에 그칠 것이다. 이런 야당의 비판에 기름을 붓는 그런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공은 한동훈 비대위로 넘어왔습니다. 특검법은 재적 의석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때문에 민주당 자력으로 충분하죠. 문제는 여당의 대응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한동훈만의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자신이 누구보다 수직적 당정관계 극복이 혁신의 최우선 과제라는 걸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용산의 수용 불가 입장에 순응하느냐, 아니면 대통령과의 굳건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뭔가 제3의 길을 찾아내느냐가 한동훈 비대위의 성패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가름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요,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한 날입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여권의 평가가 솔직히 크게 엇갈립니다. 하지만 그가 신당을 어쨌든 차리고 나가서 여권의 원심력으로 작용할 경우에 총선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총선 승리가 목표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순조롭게 풀어낼지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고돼 있습니다. 측근인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의 주선으로 국회에서의 기자회견 일정이 잡혀진 건데요. 이 자리에서는 3.8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천하용인으로 함께했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허은하 의원,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뒤 본격적으로 창당을 준비하겠다, 이런 뜻을 꾸준히 밝혀온 바 있었죠. 관련된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뭔가 기록을 세우기 위해 도전해보자. 우리가 창당을 한다 해도 그냥 새로운 방식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번 선관위 역사상 최고 속도 창당을 한번 도전해보자. 그러니까 27일 날 탈당을 하게 되면은 27일 날 바로 창준이를 등록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당원 가입을 바로 툴을 가동해가지고 기술적으로는 창당을 하려 그러면은 한 5일 정도만 할 수 있거든요. 이 전 대표는 저렇게 창당 스케줄까지 밝혔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여권 안팎에서는 이 한동훈 비대위가 등장을 하면서 이 전 대표의 탈당 명분이라든지 또 특히 이제 대중의 신당 창당에 대한 관심도 그 자체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표 입장에서 한동훈 비대위 출범이 분명 호재는 아니겠죠. 오늘부터 연말 연초 국민의힘으로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식 취임, 비대위원 인선, 현충원 참배 같은 일정이 빼곡히 잡혀 있는데요. 때문에 여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이 전 대표 탈당보다는 한동훈 비대위 쪽으로 더 쏠리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 아직까지 신당 합류 의사를 밝힌 현역 의원은 없고요. 오히려 측근 그룹인 천하용인 가운데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잔류를 선언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김용태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당내에서 혁신을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강했어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도 탈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피력해 온 바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당내에서 쓴 소리가 용인되고 수용되고 또 당내에서 쓴 소리를 외쳤을 때 저는 그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책임 정치고 원칙에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비주류 일각에선 총선에서 이 중수청, 그러니까 중도층, 수도권, 청년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 전 대표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한 비주류 의원은 연합뉴스에 당으로서는 필요한 존재이므로 품어야 한다는 전제에 변함이 없다며 지난 대선 때도 다 합쳐서 겨우 0.73%포인트로 이긴 점을 생각해보면 답은 나와 있다고 포용론을 펼쳤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준석 신당과 우리 당이 서로 중수청의 마음을 얻으려고 혁신적인 노력을 하다 보면 연대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며 이 창당은 막을 수 없겠지만 선거 연대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이준석 신당은 좀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기정사실로 이준석 신당하고는 경쟁 정당이 된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젊은 층에 대해서 누가 더 소구력이 있느냐, 바로 그 점인데 치열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도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비대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요. 비윤 정도 스탠스의 당이다라고 하면 당대당 연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다. 일단 윤재욱 원내대표는 탈당을 앞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오늘 오후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임 절차가 이제 방금 마무리가 됐죠. 이러면 관련 문제를 상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이 후보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주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공천권자입니다. 따라서 한동훈표 공천 쇄신은 과연 어느 폭으로 드러날지 누구보다 여권의 공천 희망자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요. 관련해서요, 이 영남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또 들렸어요.
네, 국민의힘 수도권 지역의 한 당협 위원장이 조선일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에 앞장선 친윤 초선 의원들이 1차 공천 물갈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목 치러 온 사람을 구명선으로 착각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의 성패는 공천에 달려있고 한 위원장 스타일상 물갈이에 좌고우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한 초선 의원도 한 전 장관을 추대했던 이들도 슬슬 생각해보니 셀프 물갈이를 재촉한 거 아닌가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공천과 관련해서는요, 이 총선용으로 차출된 퇴임 장관들이 있습니다. 아직 뭐 이제 신임 후임들이 취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현역들도 일부 있는데, 그분들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양지만을 노린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었는데 그런 장관들 중에 일부가 이 험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런 보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권 안에서는요. 인지도와 정책 역량 두루 갖춘 그런 차출 인사들이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인식되는 양지가 아니라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좀 분류가 되는 수도권 험지 혹은 그 밖에 전략 요충지에 출마를 해서 총선 승리를 견인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 서초 또 경기 분당 출마를 고민했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서라면 당의 생각에 힘을 보탤 거다라고 말했다고 채널A가 보도를 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 지역을 당의 요청에 따라 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앞서 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 지역구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을 밝혔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있는 서울 영등포 을에 도전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 정황근, 조승원 장관도 각각 민주당이 현역인 충남 천안과 부산 사하갑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당 안팎에서는 서울 강남을이 지역구인 박진 외교부 장관도 험지 출마에 호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오후에 이제 공식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 아주 어려운 숙제를 또 떠맡게 됩니다. 바로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예고했고요.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탈당을 결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이제 사실상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서 활약을 하게 될 텐데 전직 당 대표와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하느냐 이 부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하태경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탈당은 어차피 막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신당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신당이 아주 엄격한 비율만 아니라면 총선 단계에서 뭔가 연합하는 그런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오늘 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준석 신당 그 부분은요.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신경 쓸 이유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온 국민의 지금 관심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그 선수들도 출전하려고 하는 그다음에 당원들도 지금 기대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만의 그 색깔로 이 당을 이끌면서 계속 앞만 보고 전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국민의 기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다 집중이 되면 사실은 이준석 신당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어떻게 하겠다, 뭐 안 하겠다, 뭐 어떻게 뭐 이런 거 연합 뭐 이런 얘기는 너무 앞서서 나오는 얘기고요. 지금은 아예 그 부분을 싹 잊고 가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자기 정치만 잘해야 그렇죠. 된다 이런 주장으로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지금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신당이 가져올 파급력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저 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본인 정치만을 하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30에서 35%를 보고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에 거기로 간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 이준석 대표의 저는 룸이 더 커질 것이다. 여지가. 그러면 중도층과 그다음에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연성 지지층을 아마 노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한다면 저는 뭐 민주당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국민의힘을 위시한 어떤 보수 진영에서의 어떤 지금 이준석 신당이 가져올 만한 어떤 파급력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의힘에 계시는 분들이 항상 이게 그냥 자연소멸할 것이다라고는 얘기하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어떤 실체적인 힘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민주당한테는요 아주 운명의 한 주가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내건 이른바 쇄신 시한, 이게 연말입니다. 그 시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신당 창당 준비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됐다, 이런 또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네, YTN 보도인데요.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 말을 인용해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이 1월 1일부터는 신당 행보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1월 둘째, 셋째 주쯤 이 창당 발기인 대회를 생각하고 있고 당명 역시 후보군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또 이 전 대표 측에서 공천 학살 우려를 잠재울 만한 공관위원장 인선 등 좀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만 신당 준비를 멈출 수 있다, 이런 의사 역시 이 대표 측에 좀 전달을 한 걸로 파악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이 쇄신 시한을 연말로 제시한 이낙연 전 대표가 시한이 임박하자 이재명 지도부의 결단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낙연 전 대표 지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통합비대위 아이디어의 충정에 공감한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비대위라는 것은 대표직 사퇴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사퇴로 가고 선거는 지도부를 바꾸는 거니까요. 아예 그게 연말까지 된다면 이 탈당이나 신당을 좀 더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인가요? 네,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은 저하고 협상할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 스스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통합 비대위 구성을 촉구하며 응답 시한을 연말로 못 박았던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도 구체적 공동행동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한 상황입니다.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만일 연말인 이번 주까지 답변이 없으면 탈당과 잔류 등 향후 행보를 둔 논의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비명계와 이낙연 전 대표의 요구는 친명계가 받기 어려운 카드라는 게 당 안팎의 관측입니다. 관련해 박주민 원내 수석 부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비대위를 구성을 하려면 아시다시피 당이 엄청난 내용을 겪고 있고 그 내용을 해결할 현 지도부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보통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비대위가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당이 그런 상태냐? 그런 상태가 아니죠. 오히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거보다는 당이 좀 통합할 수 있는데 우리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힘을 모아주시리라 믿고 또 모아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비주류의 또 다른 축이죠. 정세균 전 총리가 오늘 오전에 이낙연 전 대표와 비공개적으로 또 만나서 정치권의 이목 집중됐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오늘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1시간가량 조찬 회동을 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모레 이재명 대표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앞서 이낙연 전 대표와 지난 24일에 이어 또 만남을 가진 건데요.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시사하면서 탈당을 예고한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회동은 정 전 총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민주당 안팎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려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김부겸 전 총리를 포함한 이 3총리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새 총리 회동, 이게 성사가 된다면 민주당 내분 상황에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정세균 두 사람이 거기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이게 또 눈길을 끕니다. 네, 여기서 말한 이 적절한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는데요. 다만 이낙연 전 대표는 3총리 연대설과 관련해 부정적 기류를 보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틀 전 정세균 전 총리와의 만남 이후에도 이 3총리 회동이 구체화된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바 있거든요. 지난 만남 당시 두 사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총리님 혹시 이낙연 대표님이랑 어떤 얘기 나누셨을까요? 혹시 당내 통합 방안 관련해서 어떤 거 제시하셨을까요? 오늘은 정치 행사가 아니니까 시간이 없었고요. 대표님이랑 김부겸 총리 준비하시면 이재명 대표님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통합비대위 관련해서는 그럼 정 전 총리님한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런 얘기할 겨를이 없어. 기자들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비공개 자리에서 혹시 나누셨을까요? 없었어요. 다음 주에 새 총리님들 회동 조율하신다는 거 관련해서는 혹시 정해진 거 있을까요? 그렇게 구체화된 얘기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새 총리의 회동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최근 계속해서 이제 각각 두 사람씩 이렇게 연쇄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제 김부겸, 정세균 두 사람의 전 총리가 조찬 회동을 가졌고요. 저녁에는 또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성탄절 2부 행사에서 만남을 가진 바 있죠. 당 혁신을 주장하면서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이 갈등이 점점 깊어지자 한동안 현실 정치에 거리를 뒀었던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그제 김부겸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의 만남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통합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이 친명 체제가 강화되면서 당내 다른 의견들이 묵살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두 전직 총리가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이 3총리 연대설을 두고는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코앞에 두고서 이낙연 전 대표를 먼저 만난 거 이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죠. 네, 당 일각에선 모레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간 면담을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와 정 전 총리가 의견을 사전 조율한 것이 아니겠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전 대표가 이 대표와 김 전 총리의 면담 이후 나온 발표 내용을 두고 당의 변화에 대한 진전이 없어 보인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정 전 총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이 대표에게 재차 강조하려는 취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와 이재명 대표의 만난 당시 모습도 보고 오시죠. 제가 오늘 이 대표님을 뵙는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민주당이 범민주, 범진보 세력 전체를 아울러서 함께 통합하고 쇄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전달하겠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국정과 정치에서 큰 성과도 내시고 높은 경륜을 가지고 계신 김부겸 전 총리님 말씀을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모레 예정된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혁신과 통합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당의 운명이 결정될 거란 전망입니다. 누구보다 민주당에 대한 이 주인의식이 강한 분들,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옆에서 모셨던 바로 동교동계 인사들입니다. 동교동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이 현 지도부의 교체 필요성,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제 동교동계 인사들의 송년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김방림 전 의원의 발언인데요. 김 전 의원은 한동훈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운 여당 상황을 의식한 듯 다른 당은 젊은 사람들 내세워서 비대위를 꾸려 잘 나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뭉개면 되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고요. 어떻게 지켜온 민주당인데 계파 갈등으로 당이 깨지도록 놔둬선 안 된다. 이번에는 이낙연 전 대표 말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동교동계 송년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주장들이 나왔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온 건데 정작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송년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초대는 받았는데 참석은 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동교동계 원로들과 김대중 재단 행사에서 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후 서울에서 열리는 김대중 재단 행사에는 어제 동교동계 송년회에 참석했던 권노갑 상임고문, 문희상 전 국회의장,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 등이 함께 자리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민주당 상황을 두고 논의가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동교동계 원로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제 비판 또는 쇄신 요구, 이게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 눈길을 끄는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이 3명의 전직 총리들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 이걸 구상 중이라는 그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이 노컷 뉴스 보도인데요. 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를 주축으로 통합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3명의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혁신의 조건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내걸고 있는 만큼 3총리 공동선대위원장 체제가 실제 출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이재명 대표 측과 이낙연 전 대표 측도 이 3총리 공동선대위원장 보도 내용을 부인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새 총리, 그러니까 전직 새 총리의 움직임을 지금 야권 인사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 사람이 다 비주류의 나름대로의 어떤 지분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이 만약에 한 목소리로 이재명 대표의 거취라든지 이런 부분을 문제 삼고 나설 경우에 그 파장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 혼자서 외치는 그것과는 강도도 다를 것이고 파장도 다를 것이다. 이런 지금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심지어 각계격파 전략을 쓸 거다. 이낙연 전 대표의 고립작전. 그래서 정세균, 김부겸 이 두 사람하고만 따로따로 만남을 가져서 이낙연 전 대표의 고립작전에 들어갔다. 이런 지금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은 분쟁의 두 사람이죠.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는 회동하려는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문재인 정부 출신의 이 새 총리가 만남을 가질 경우에 그 파장 어떻게 될지 저희가 간마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정세균 전 총리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났는데 새 총리 회동 문제를 놓고서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이런 단서를 얘기를 했고요. 이낙연 전 총리 측에서는 이 단서를 특히 강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낙연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이라는 것은 기존에 얘기를 했던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더불어서 어떤 통합 비대위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제시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여요. 하지만 좀 그렇게 되기에는 지금 당내에서의 어떤 주류적인 기류는 이낙연 대표라든지 원칙과 상식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통합 비대위에 대한 어떤 실현성은 굉장히 지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런 통합 비대위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체제로 갔었을 때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혁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민주당이 어떤 혁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보여줄 수 있는 혁신의 방법을 다시 한번 제시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낙연 대표를 위시한 어떤 문재인 정부의 3총리가 민주당을 깨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저는 보입니다. 어떤 메시지나 어떤 이런 전체적인 내용도 통합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정세균 대표 같은 경우는 신당에 굉장히 부정적이시고요. 김부겸 총리도 마찬가지시고요. 이낙연 대표도 지금 신당에 대해서 얘기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직도 실행 중단을 얘기하신다는 것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중단을 얘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통합 비대위가 된다고 한다면 조건부로 한다면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만 맞는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 서로 그냥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앞만 보면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당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낙연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이 3총리를 만남에 있어서 그냥 만나고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오는 것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본인이 얘기를 하시면서 당의 통합을 위해서 어떤 이런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보다는 나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게 대한민국 정치판을 보면은요, 국민의힘에서 뭔가 이렇게 분열을 해서 신당이 만들어지면 그럼 또 민주당이 따라하고 또 민주당이 하면 또 국민의힘이 따라하는 이상한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일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서 탈당을 하고 신당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게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갈 수 있는 명분을 또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그냥 여론용일 뿐이지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하는 거 이재명 대표가 내려와라 당대표직을. 사실 민주당의 혁신의 제1은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혁신 아무리 말해봤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받을 수 없는 걸 요구한다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그 신당으로 우리가 나오겠다라는 그 명분의 하나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낙연 전 대표는 나와서 신당을 만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수를 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가 당의 쇄신 기한으로 제시한 그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재명 대표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 일단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언급을 하지 않는 이른바 침묵 모드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가 제시한 혁신 데드라인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대표 여전히 묵묵부답을 이어가고 있죠. 이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혁신의 무풍지대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이 대표가 화합의 방점을 찍기보다는 사실상 이낙연 고립 작전에 힘을 싣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다만 이 대표는 다음 달 1일과 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등을 예고하면서 친문 세력과의 화합 행보는 예고를 했습니다. 이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결단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더욱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욕이 아니라 진짜 정치다. 민주당 혁신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먼저 이 의원은 이 대표의 무건수행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어 문제는 이재명 대표이고 정치는 친명과 개딸, 제명인의 마을에 있지 않다며 이재명 대표의 전지적 시점으로는 당을 혁신하고 총선 승리로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비명계 박용진 의원 역시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침묵하는 이 대표에게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는데요. 박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 상황에서 그냥 눈 감고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무엇을 요구했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의 플랜이 먼저 무엇인지를 내놓는 것이 되게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대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당의 지도부로서 뭔가를 먼저 지금 내놔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진 의원은 지금이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대표의 생각은 글쎄 어떨지 저희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 좀 전해지는 거 있습니까? 일단 당내에서는 비명계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평가가 중론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비명계의 궁극적인 요구는 이 대표가 사퇴하고 그다음에 비대위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 대표와 주류가 받아들이겠느냐 쉽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네, 다만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까지 나서 통합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낼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뉴시스에 따르면 한 지도부 의원은 이 대표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고심하고 있는 중이라며 대표직 사퇴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대표가 아무런 제스처 없이 이 전 대표가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는 상황을 내버려둘 수 있겠냐고 말했고요.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연말까지는 아직 시간이 충분하고 변수도 많으니 지켜봐야 한다며 통합 없인 총선 승리도 없다는 걸 이 대표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요, 결국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와의 만남, 이른바 삼총리 회동이 통합 혹은 결별을 가를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삼총리 회동으로 이 대표와 이 전 대표 간의 냉랭한 기류에도 변화가 따를 거다 이런 희망 섞인 관측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 삼총리가 당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할 경우 이 대표를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 독자 행보를 걷고 있는 이 전 대표 역시 이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해석입니다. 관련해서 이 대표의 지난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제원 의원 불출마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용패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혹시 민주당은 좀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지 좀 비슷하게.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부담을 좀 감수하는 그런 대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대 이낙연 전 대표랑 김부겸 총리 만나시는데 어떤 말씀하는 예정이세요? 네, 우리 당은 내년 총선에서 단합과 혁신을 통해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지금 여당이 저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역시 어떤 결단을 내릴지 어떤 예상 밖의 그 결론을 내놓을지는 누구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의 내부 상황 좀 더 들여다보면요. 이 공천 경쟁이 일찌감치 과열 영상을 보이는 거 사실 이게 더 큰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현재 민주당은요. 비례대표 의원 절반 가까이가 현역 의원 지역구에 출석
출사표를 냈고 민주당 기초단체장 출신과 친명 원외 인사들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비례대표 의원, 친명 원외 인사 등 도전자들의 집안 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현역 의원 간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비례의원 16명 가운데 최소 7명이 친명 간판을 내걸고 비명계 의원이나 개파색이 옅은 의원 지역구에서 출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한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의원총회에서 보면 서로 인사도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현역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에게 비례의원들에게 경고를 해달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친명 비명 간 대립. 지난 주말 사이에는요, 이 호남에 출마하는 이른바 친명 후보자 명단 12인 이렇게 만든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또 큰 불씨가 됐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호남 친명 출마자 추천 명단이라는 제목의 포스터에는 김의겸 비례대표 의원부터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와 법률특보인 박균택 변호사 등 친명 인사 12명의 얼굴과 직함이 적혀 있는데요. 어제 오전엔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이 포스터가 올라와 호남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포스터를 공유한 광주 광산구 갑 이용빈 의원은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당 지도부 권고였다며 치졸한 민주당 텃밭 호남의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결국 경선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 대표 이름을 빌려 정치를 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제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들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낡은 인물 그저그런 방식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면 다 공천 받는다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가게 되면 국민들에게 버림받고 비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친명팔이 하는 건 맞고요. 어쨌든 저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와 인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우리 민주당의 당대표이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민주당이 단결해서 나가라는 게 당원들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이렇게 민주당이 공천을 위한 내부 경선에서부터 과열 경쟁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지역구 대부분이 민주당 차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은요, 이걸 180석의 저주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번 총선 도전자들이 현역 의원을 당내 경선에서 꺾기 위해서 이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에게 호소하는 친명 노선을 택하면서 이 개파 갈등 역시 더 심화하는 상황이고요.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런 당내 갈등 상황이 본선에서 이탈표를 만들 거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한 관계자는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의 비방이 난무하고 또 상처를 입는다면 누가 이기더라도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냐. 이렇게 되면 본선에서 조직표가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를 표한 걸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어쨌든 총선에서 이겨야 할 텐데 지금 당의 주요 지분을 가진 세 사람 전직 총리의 움직임 심상치 않고요. 또 밑바닥에서 이 공천 현장에서는 지금 전해드린 대로 이른바 친명 대 비명으로 나뉘어서 현역 원 대 현역 원, 현역 대 원외, 원외 대 원외 아주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공천 과정에서 이런 다툼이 벌어지는 거는 어느 정당도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 저희가 지금 떠올리는 사례는요. 이른바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른바 친박, 찐박 이런 간별까지 나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그 당이 무너졌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친명, 그다음에 아까 저희 설주한 변호사께서 찐명이라는 또 그런 명단까지 돈다고 하던데 이런 식의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자체가 민주당한테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 섞인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2016년도 선거였었죠. 당시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이 기했던 새누리당이 상당히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우위에 있었어요. 네네. 당시에 민주당에 비해서도. 근데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1당이 됐고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2당이 됐었었죠. 저는 그때의 원인을 공천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그때 많이 봤지 않습니까? 찐박 논란, 친박 간별사. 근데 그 행동을 지금 민주당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친명에서는 또 친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찐명이라 해서 본인들이 더
이재명 대표가 친하다. 자, 이거 저희가 한 얘기 아닙니다. 예. 야당이 선택하신 말씀입니다. 민주당에서 그런 명단이 돌아요. 네, 실제 네. 저도 그런 걸 받았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자기들의 찐명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바라보는, 그러니까 당 내에서는 뭐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라고 하는 권리당원들한테는, 권리당원이 다 개딸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분들에게 어필할 수는 있다고 보여요.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그 현역 의원보다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걸 이용할 수는 있다 봅니다만은, 저는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본인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본인의 어떤 전문적인 분야는 무엇인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뭘 할 것인가, 이걸 내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의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진짜 친명, 찐명, 비명, 반명, 오히려 이런 걸로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나중에 본선 가서 국민들이 선택해 주지 않으실 거라고 보이고, 오히려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이러한 친명,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세대 교체에 대한 논의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더욱더 큰 지금 저는 이게 페인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에서 가장 화두가 되어야 될 것들은 세대 교체입니다. 근데 오히려 친명 비명으로만 지금 싸우는 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네, 지금 아까 그 포스터 저희가 친명 포스터 얘기해드렸는데 이제 그거는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의원 단체방에 올려서 이제 이게 보도가 된 건데요. 사실 그 포스터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었죠. 그 가짜 대학생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의 제기도 했지만 이게 총선을 포기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찬 당대표 특보인데 그 정의찬 특보의 사진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포스터가 신뢰가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제 개파 간의 이제 갈등이 심해지면 그 개파 안에서 자기들끼리 저런 걸 포스터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친명이라는 걸 당원들한테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은 그 당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선거는 저런 일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총선은 국민의 선택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게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된 거는 그게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2016년 저도 잊지를 못하는데요. 그 진박 간별사. 네. 이 논쟁이 정말 너무 우리도 황당했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그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그대로 그걸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는 가장 싫어하는 그 행동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빠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성탄절이었던 어제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에서 안타까운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새벽 서울 도봉구 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치는 참변이 벌어졌는데요. 어제 오전 4시 57분쯤 3층에서 불이 났다라는 신고가 접수됐고, 목격자에 따르면 3층에서 시작한 불길이 순식간에 위쪽으로 번지면서 큰 피해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화재는 발생 4시간여 만인 오전 8시 40분쯤에 진화가 됐지만 30대 남성 2명이 가족을 지키려다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화재가 시작된 3층의 바로 위층인 4층에는 숨진 30대 남성 A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2살과 7개월 난 딸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6월 둘째 딸이 태어나자마자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평수를 옮겨서 이 화재가 난 30평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고 문화일보가 전하기도 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한편 국민일보에 따르면 불이 난 걸 파악한 A씨 부부는 4층에서 아이를 받아주세요라면서 반복해서 외쳤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사고 전날이 아파트 분리수거 날이라서 폐지와 재활용품 등이 담긴 포대들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A씨의 아내가 먼저 2살 배기인 첫째 딸을 던지려고 하자 경비원이 1층에서 예상 지점에 맞춰 분리수거에 사용하는 포대를 옮겼고, 아내가 첫째 딸을 먼저 던진 뒤에 뒤따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 A씨도요, 이 막내딸인 7개월 된 딸을 이불로 감싸고서 창밖으로 뛰어내린 건데
있었는데요. 하지만 A씨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요.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화재 현장에 있었던 경비원은 아빠 품에서 툭 떨어진 아이가 두 눈을 멀뚱멀뚱 뜨고 쳐다봤고 애는 살았다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면서 사고 당시 긴박한 상황을 국민일보에 전하기도 했는데요. A씨 아내는 어깨 등을 다쳐 병원에 치료 중이고요. 어린 자녀들 역시 연기를 흡입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애를 안고 떨어진 것 같아요. 안고 떨어졌으니까 아기들은 괜찮았지. 위독하지는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아이들도 경상이에요. 이 화재로 숨진 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 역시도 가족을 대피시키려다가 이런 변을 당해서 정말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망자 B씨는 10층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11층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B씨는 이번 화재 사건의 최초 신고자이기도 한데요. 119에 신고 후 함께 있던 70대 노부모와 남동생을 먼저 내보내고 가장 마지막으로 탈출하면서 많은 연기를 흡입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B씨의 구조로 살아남은 유족들은 B씨의 빈소에서 같이 오지 그랬냐며 애통함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화재의 사상자가 30여 명이나 됩니다. 상당히 이제 큰 그런 사고였는데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또 요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겁니까? 이 아파트는 2001년에 준공된 아파트인데요. 그때 당시 소방법은 16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규정했기 때문에 16층 이하의 가구엔 스프링클러가 달려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 전문가들은 방화문이 제대로 닫혀있지 않아서 발화 지점인 3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각 세대로 퍼져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화재 경보기의 경우에도 화재 발생 가구의 바로 위아래 한 층만 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의 방송을 듣고 나서야 대피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은 복도에 유독가스가 가득 차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베란다에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이번처럼 저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창밖으로 뛰어내리기보다는 화장실 욕조에 물을 채운 뒤에 대피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또 경찰은 강력팀 등을 투입해 집중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방화 가능성 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배우 한소희 씨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네, 배우 한소희 씨가 그제 SNS에 안중근 의사 사진과 함께 최근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속 일부 장면을 올렸는데요. 그러자 일본 네티즌들의 비난 섞인 항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소희 씨가 출연한 이 드라마는요, 1945년 일제강점기 경성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도 개봉 이틀째 2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그곳 지하가 매우 수상스럽답니다. 거기가 어디요? 옹성병원이요. 됐어. 지금 옹성병원 안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도와주시겠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었으면 좋겠어서. 일본의 일부 네티즌들은 한소희 씨의 SNS에 반의를 인증했다. 나는 이제 그녀의 팬이 아니다. 앞으로 일본에 오지 마라 등의 거센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특히 한 일본 네티즌은 드라마를 보고 싶지만 일본인으로서는 조금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솔직히 팬으로서 많이 슬퍼졌다고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한소희 씨는 슬프지만 사실이라면서도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소신을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계모차가 더 팔렸다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요즘 쇼핑몰이나 거리 걷다 보시면 이 유모차에 아기 대신 개를 태우고 다니는 사람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실제 확인되는 통계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이 반려동물용 이동수단인 일명 계모차 판매량이 유아차 판매를 사상 처음으로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에 따르면요, 반려동물
반려동물용 판매는 늘고 유아용 판매는 감소하는 현상은 이전부터 좀 지속해온 추세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서 일부 언론에서는 저출산 현상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가 맞물린 결과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일각에서는 유아용 유모차는 아기가 사용하는 기간이 짧아서 중고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이 판매량이 적은 그런 영향도 있는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관절이 약해져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한쪽 다리를. 더 나이가 먹으면 이제 유모차를 탈 수 있다. 반려동물한테 많이 관심과 모든 거기에 쏘아붙고 그 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 딸아이를 보면 해피가 자기의 심장이래요.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아이를 낳기 때문에 아동용품 시장이 점점점 고급화된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5년 전만 해도 1명에 육박했지만 이후 꾸준히 하락해 내년에는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602만 가구로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